안녕하세요. 홍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의 음식점들, 일본의 음식점이 외식 산업 규모가 24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제일 큰 체인은 이제 젠쇼입니다. 젠쇼. 젠쇼가 매출이 5조 5천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브랜드를 약 16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60개 중에서 과거에 한 10년 전, 7, 8년 전에 만든 이 브랜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태시키고 지금 그 신브랜드를 계속 내면서 점포를 바꿔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거는 이제 유행이 한 7, 8년 지나면 그 음식점의 그 입맛이 바뀌기 때문에 고객의 그래서 최근에 그 젠슈가 만든 거 보면은 그 야마우치 농장이라는 그 브랜드가 한 2년 전에 지금 나와서 좀 히트 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그 가고시마산의 식재료만 가지고 이제 음식을 그 하고 있는데요. 가성비가 높습니다. 대개 그 새 브랜드를 만들 때는 이 처음에 한 1년간은 그 가성비를 굉장히 높여주죠. 그러니까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 브랜드 정착을 하기 위해서요. 젠슈가 제일 큰데 어쨌든 이런 그 거대 그 메가 브랜드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혼자서 영업을 하면서 그런 메가 브랜드들한테 맞서는 그런 그 30년부터 50년, 60년, 뭐 100년 된 이 조그만 소점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텨왔냐 말이야?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자,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그 정리한 내용에 오늘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음식점 77개명입니다. 이게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오늘 정리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자카야, 소위 선술집에서 2시간짜리 무제한 음식을 먹는 그 플랜이 있고요. 3시간짜리가 있는데요. 이 2시간, 3시간짜리 우리나라는 이런 걸 잘 안 하죠. 한국은. 그런데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방제, 즉 2시간 동안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이게 과연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걸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고기 뷔페가 일본에 있는데 일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고기 뷔페에서 소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는 값이 싸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단백질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소고기 식당이 점수를 따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경을 대표하는 조조엔이나 오사카를 대표하는 그 스루아시 쪽에 야키니쿠 집이 단체로 모인 데가 있는데 그 집의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점에서 스태프 그러니까 종업원을 고르고 어떻게 이 사람들 고르고 육성을 해야 되는가. 특히 육성에 대한 게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종업원들이 금방 간두니까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비교적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인데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의 그 낭비를 줄이는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재료를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이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좋냐? 통상적으로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밤 10시쯤 끝나는 게 좋냐? 아니면 아예 그냥 점심 장사부터 시작해서 오전 11시쯤에 11시 반에 문 열기 시작해갖고 밤 한 8시 반 9시까지 하는 게 좋냐? 이거는 우리가 몸으로 때우느냐 아니면은 뭐 실력으로 때우냐인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하려면 이게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네 그 음식에 신제품을 하나 지금 만들었는데 이 신제품은 어느 요일날 이걸 주야장창 일주일 내내 팔면 좋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좀 고루한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음식을 파는 요일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 음식점은 도대체 점심에 팔아야 되냐 저녁 때 팔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경우는 후쿠오카에 있는 그 치카이라고 하는 그 점심만 파는 1,500엔의 생선회 이 세트 요리를 파는데 저는 뭐 지금도 그 집을 1년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가면 무조건 거기부터 가서 먹고 시작합니다. 말이 1,500엔이지 실제로 딴 데 가면 3,000엔에도 그렇게 못 먹습니다. 딱 점심 때 딱 500명 한정판으로
그 1,500원짜리 파는데 뭐 갈 때마다 감동입니다. 이런 거 요새는 그 메뉴를 전에는 생선회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메뉴를 더 늘려갖고 뭐 튀김 종류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에 그 간판 메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잘하는 식당 가면은 설렁탕이면 설렁탕 뭐 딱 이렇게 간판 메뉴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음식점은 간판 메뉴 없죠. 그냥 뭐 그냥 하는 거죠. 이 간판 메뉴는 도대체 어떤 점에 그 방안점을 점을 찍어 줘야 되냐. 그 다음에 음식점의 소음을 줄여야 된다. 이게 뭐 바깥에서 찻소리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손님들끼리 와가지고 술 먹고 떠드는 거. 그 다음에 또 애기들을 데리고 온 손님이 있습니다.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개를 또 데리고 온 식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소음을 줄이는 방법. 제가 가오시마에 그 재작년에 갔을 때 식당 안이 하도 시끄러워서 주인 불러갖고 자리 옮겨달라고 했어요. 나 일본의 식당 가갖고 그렇게 시끄러운 식당 처음 봤습니다. 일본도 그런다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를 동반하는 손님을 어떻게 그 대응을 해야 될 거냐. 나가달라고 해야 될 거냐. 드시라고 해야 될 거냐. 이게 좀 아주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강아지가, 개가 지금 1,700만 마리입니다. 이 애완견, 그러니까 이 반려견들을 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제 바로 앞에 우리 강아지 지금 하나 여기서 지금 엎드려 있거든요. 얘를 데리고 식당을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런던에서 작년에 밥을 먹을 때 보면 개를 큰 걸 그 데리고 온 손님을 봤는데 손님 그냥 돌아가라더라고요. 그 개까지.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자 저걸 결정하기까지는 고심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문제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로 왔는데 뭐 위하여부터 시작해서 뭐 인사만 하고 돌아가면서 뭐 건배사하고 막 이러면 이게 옆에 테이블 사람들이 밥 먹기 싫어지는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연구를 해놔서 제가 이걸 막 여러 가지를 취합해갖고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도 경험이 제가 많고 또 일본 아니라 전 세계 경험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면 막 죽 때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음식점에서 공부하는 손님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그럼 이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밥 한 그릇 먹고 거기 앉아갖고 막 4시간, 5시간씩 뭐 노트북 펴놓고 막 공책 펴놓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음식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합니다. 근데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음식점 인테리어를 튀게 할 때와 튀게 하지 않을 때의 장단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그 차이가 나는 거냐? 그 다음에 손님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좋은 식당 가면은 그 종업원 중에 좀 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저희 집에 이러이러한 메뉴가 있는데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요거는 값이 절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오늘은 개업한 지 일주일 안에는 이 음식은 값을 정가가 5,000원인데 500원만 받고 팝니다. 그럼 아마 우리나라는 어시고하고 먹을 겁니다. 일본의 그 대표적인 게 오또시라는 게 있는데 맛보기 안주죠.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사실은 싸게 받는 집은 한 800원 받고 비싸게 받는 집은 한 5,000원도 받습니다. 이 맛보기 안주를 갖다 줬을 때 손님이 바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좀 일본적인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음식점의 매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이 핵심인데요. 요거가 아마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 장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이 성공하려면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컨셉이 있어야 되죠. 어떤 메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단골 손님이 자주 오시는데 이 단골 손님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저분이 만족하면서 돌아가시고 다음에 또 친구들 데리고 오냐.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뭐냐 말이죠. 그 다음에 음식점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이벤트와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되죠. 지금 제가 요새 그 감동받고 있는 식당이 우리나라에 지금 뷔페 식당 하나 생기는데 쿠쿠라고 뷔페 식당입니다. 저녁 때는 21,900원, 점심 때는 17,900원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2번 갔고 이번 주에 어저께 한 번 갔고 보통 일주일에 한 2번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집을 가면서 이 집은 이벤트도 잘하고 잘한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장이 직접 음식을 만들면서 음식점 경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거는 장단점이 있죠. 손님이 자기 찾으러 왔는데 자기가 음식 만들라고 바쁘니까 뒤다볼 시간이 없다. 이러면 손님이 또 실망하실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전시 공간을 제공할 경우 손님이 모이는데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그냥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미니 미술 전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 음식점을 경영할 때의 생각해야 될 점. 우리나라는 그 부부가 하시는 데가 굉장히 많죠. 이럴 경우에도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계절 한정판 메뉴가 뭐 예를 들면 뭐 가을 되면 뭐 전어철이다. 그래서 뭐 전어를 뭐 집중적으로 들이대고 여름에는 뭐 민어다. 민어회를 들이대잖아요. 이럴 때 도대체 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런 메뉴가 등장을 했을 때 과연 이 파괴력이 있겠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점 경영자라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걸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사용해야 되는 조리기구는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조리기구가 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본의 그 이자카야 선술집을 가면 안주를 시키면 안주가 대개 5분 내에 나옵니다. 이게 대단한 노하우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그 팔리는 음식의 그 포장이 정확하게 보이는 위치에 잘 돼 있다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에 공급을 받겠지만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음식점의 사업 계획은 필요하냐? 사업 계획 해야죠. 당연히. 이게 뭐 우리나라 음식점이 지금 뭐 1년 내에 파업하고 1년 내에 그냥 바로 사업을 접는 이게 이제 53%라는데 그러면 첫 1년이 어렵죠. 지금 일본도 그 자료를 보니까 첫 1년에 망하는 게 뭐 30몇 프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좌석 수와 그 계산 방법. 이 좌석이 뭐 작은 식당은 몇 개 안 되지만 큰 식당 같으면 뭐 테이블이 뭐 20개, 30개 되는데 그 좌석에서 그 시키는 사람들을 그 컨트롤하는 방법. 예를 들면 파리 같은데 그 HIPPO 히포라는 그 2만 원짜리 그 스테이크 집이 있는데 그 경우는 제가 거기 갔을 때 물잔을 딱 들어서 한 20cm 물잔이 올라와 3cm 정도로 올라갈 때 웨이터가 벌써 물병을 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이 웨이터는 8개의 테이블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인간이 완벽하게 이 서비스를 하는 테이블 수가 8개입니다. 8사 32명. 그렇기 때문에 이 좌석수를 8개짜리, 20개짜리, 30개짜리 집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점에 이제 일본은 커플석이 지금 등장합니다. 커플 전용석이 따로 있습니다. 이 커플 전용석을 늘려야 될 거냐 말 거야. 이제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 커플석이라는 개념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커플석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술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말이야. 뭐 되게 비슷하죠. 뭐 소주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여기서 4,000원, 뭐 맥주 뭐 4,000원, 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뭐 정종이 먹고 싶다든지 난 와인이 먹고 싶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 테이크아웃 뭐 이거는 미국 단어고 영국 쪽에서는 정말 테이크 어웨이라고 그러죠. 이 테이크아웃을 전문적으로 할 경우는 그런 가게들은 여기서 뭐에 지금 주안점을 둬야 되냐. 그 다음에 음식점의 입지 조건. 이제 음식점을 변두리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입지가 좋은 데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지가 좋은 데서 하면 집세가 비싸니까 결국 음식점이 그거 망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집세 때문에 녹는 거거든요. 이 집세가 비싸니까 음식 장사는 안 되는데 집세는 비싸고 좋은 월급은 줘야 되고 재료는 계속 갖다 들이대고 안 팔리면 치우면 적자로 이어지고 이건데 그 중에 제일 중대한 요소가 집세죠. 집세. 월세를 얼마 되는 거냐. 그런데 제가 그 서울에 댕겨본 경우는 저 상암도에 있는 오리소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음식점이 존재할 수가 없는 동네였는데 저는 8시 반에 갔더니 오늘 다 팔려갖고 재료가 없어서 못한다고. 아니 몇 터지게 많죠. 그런 집세가 싸기 때문에 그걸 갔는데 워낙 그 잘 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맛 뛰어나고 사장님 서비스 입서비스 끝내주고 하니까요. 그래서 좋은 입지에서 하면 좋겠지만 좋은 입지가 아닌 데서 이 살아나갈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을 잘 대우해주면 음식점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저희 동네에서 한 15분 떨어진데 큰 음식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이 거의 100개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은 종업원들 뽑으면 그 집 자녀들의 그 학자금을 다 대줘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질이 틀립니다. 다음 음식점을 개업하기 전에 어떻게 이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또 이걸 다시 들으시면 이거 사업 계획을 들으니까 저건 좀 우리가 보강해야 되겠다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손님의 접시. 그러니까 이제 이 음식이 이제 중국집 같은 경우는 뭐 탕수육 하나 시켰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놀아먹는 것도 있지만은 그 요리가 뭐 유산슬이 되고 좀 나눠 먹기가 좀 거시기 어려운 거 이런 음식 경우는 어떻게 그 나눠 드려야 되냐. 그 다음에 고객의 목소리가 그 귀중한 자산이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한 겁니다. 옛날부터. 이 고객의 목소리, 즉 고객한테 앙케이트를 받아가지고 앙케이트를 받을 때 핵심은 뭐고, 그 다음에 이 앙케이트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음식점에서 식기를 하나 사면, 접시 같은 거 그릇을 하나 사면은 깨질 때까지 쓰지만 식기를 이 계절별로 바꿔주면서 음식의 맛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추나추동에 접시나 그릇을 준비를 해놓고 이걸 계절별로 바꿔주는 것이 음식점의 장사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점이 개업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게 궤도에 올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일본은 다른 자료를 보면 약 그 16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음식점이 거의 망할 확률이 없다라는 게 지금 일본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은 어떤 물을 제공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수기의 물을 거의 대부분 대접하죠. 접촉들 하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럽 같으면 거의 그 수돗물을 그 포트에 담아주죠. 이건 공짜입니다. 그런데 파리 같은 경우는 그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그거 몇 달 먹으면 그 결석이 생기니까 에비앙이나 빗대 같은 이제 생수를 거의 많이 먹죠. 그런데 그 물값이 좀 아깝죠. 생수 한 병에 뭐 보통 요새 한 4,000원 받으니까 저같이 물 많이 먹는 사람은 생수 2병씩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값이 많이 드니까 이제 그 수돗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떠한 물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는 뭐 한때 유행으로 맥반석 물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또 요새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해고할 때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되냐. 이게 직원을 이제 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농법 조건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요새는 종업원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자주 바뀌면 사실 음점이 그 많은 조짐이 종업을 많이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종업원 대우를 잘해주고 싶은데 장사는 안 되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음식점의 종업원은 몇 사람이 적당하냐. 테이블 수 대비 종업원의 숫자. 이거를 일본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미 산출을 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이 그 나날이 카페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테리어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요새 지금 멋진 식당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지방도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에 그 뭐 유럽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식당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이 아주 멋진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페화된 음식점의 경영을 그 성공시키는 방법. 근데 인테리어만 좋다고 되느냐? 이게 뭐 카페처럼 됐다고 되느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음식점의 메뉴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일본은 그냥 이 선술집 가면은 이 벽에 메뉴 종류가 막 360가지씩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나는 종업원 두 사람이 저걸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60개 메뉴가 아주 자기 그 선반 위에 질서정연하게 딱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가 몇백 가지 해도 막 불과 5분 6분 만에 음식을 대접이 드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음식을 제공할 때까지 시간은 몇 분이 적당한가. 일본 제가 볼 때 5분 안 넘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요리도 10분 안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하몽차사일 경우도 많죠. 좀 어려운 거 시키면.
다음에 음식점의 조명 기구는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뭐 우리 푸주간 같으면 이제 붉은 조명을 쓰는데, 그 다음에 음식점의 그 조명은 맨룩스냐 맨룩스. 1번 60룩스입니다. 예, 저녁 땐 60룩스, 낮에 55룩스를 쓰죠.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런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음식점을 그 입지를 고를 때 나쁜 입지와 좋은 입지는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는데 이물질이 들어간 게 보였어. 이상하게 들은 거죠. 저도 뭐 그런 경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스테이크 집 갔는데 은박지 쪼가리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항의를 했더니 우리나라는 그냥 보통 음식가 안 받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경우가 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3대 조건이 있는데 젓가락 받침대, 물수건이 3대 조건이다 라고 일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젓가락, 당연히 젓가락통에 있거나 옆에 서랍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갖다 주거나 하는데 젓가락 받침대를 갖다 주는 데가 의외로 드뭅니다. 또 거기 식탁 위에 놓이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런데 이놈의 젓가락을 한국 사람들은 처치가 곤란하니까 젓가락을 벗긴 종이에다 올려놓거나 아니면 컵 위에다 걸쳐놓거나 아니면 식사라 위에다 걸쳐놓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도 찝찝하니까. 근데 이놈의 젓가락 받침대를 드리면 비치를 해놓고 있으면 이게 떨어뜨려서 깨지기도 하고 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찝찝한 건 사실입니다. 맨바닥에 놓기에는. 그러니까 젓가락 받침대 물수건을 갖다 줘야 되는데 특히 여름에는 물수건 안 주는 데 많습니다. 특히 종이 티슈 물수건을 주잖아요. 근데 일본은 종이 티슈 물수건 주는 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수건을 그 업자들이 가져가서 세탁을 해서 갖고 오는데 때때로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클레임이 들어오니까 이런 걸 안 하려고 하고 종이 물티슈를 갖다 드리대는데 종이 물티슈로 그 닦기에는 조금 그 양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그 레시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지금 이 대목은 일본은 이미 레시피 자체가 갖춰져서 공급 업체들이 갖다 들이대기 때문에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일본에서 그 동네에서 좀 명망 있는 가게들은 주인이 자기가 직접 요리해 주니까요. 이 레시피가 상당히 어렵죠. 이건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고 뭐 저도 솔직히 잘 설명할 자신은 없지만은 일본에서는 그 주인들이 만들거나 아니면 공급 업체에서 갖고 온 그걸 했는데도 음식 맛이 잘하죠. 일본은 못하는 집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잘하는 집은 너무 많고 못하는 집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30년 동안에 일본 식당에서 밥 먹다가 딱 나온 적 두 번밖에 없습니다. 몇천 번의 식당을 갔는데도. 그러니까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못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유니폼을 입혀야 되는데 유니폼을 고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유니폼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유니폼을 입혀야 좀 프로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니폼의 색깔을 여름엔 시원한 느낌,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 여름엔 파란 거, 푸른색, 겨울에는 붉은색으로 이제 간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들의 관리죠.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도 지금 화장실 깨끗해졌습니다. 감동적인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걸 넘어서 거기에 꽃 한 송이를 갖다 놓고 향수를 뿌리고 그 다음에 냄새가 좀 좋아하게 향수 말고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샴푸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페브리스를 손님이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뿌려줘야 되냐 아니면 뭐 하루에 한두 번 뿌려야 되냐 이런 거. 이제 화장실 관리의 노하우. 화장실 들어오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손님이 대부분이 여성인 경우 이러한 갑자기 단체가 손님이 왔는데 8사람이 왔는데 다 이게 여자들만 온 거예요. 제가 그 일본이나 전 세계를 가면서 여자 손님이 많은 식당은 좋은 식당이라고 항상 판단합니다. 역시 그 여성들이 음식을 고르는 그
기술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 동경의 미드타운 같은 데 가면 그 여자들이 주로 한 90% 손님이 오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확실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결론부터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성들은 어떠한 그 8명이면 이제 일본말 개실 자기 방에 따라 달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첫째는 조명이 밝아야 된다. 두 번째는 개방감이 있어야 된다. 식기와 종이컵은 계절감이 있어야 된다. 화장실 청결은 아주 필수다. 화장지는 흰색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성들을 주로 이 고객인 식당의 경우는 그 다음에 수건하고 면봉을 비치한다는 겁니다. 수건뿐 아니라 면봉까지. 그 다음에 방향제를 반드시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성들이만 가는 식당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여성들이 들어가는 그 개실의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를 만드는 포인트는 뭐냐? 특히 여성 고객이 많은 경우는 건강을 고려해야 된다. 남자보다 훨씬 더 건강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료수 자체가 좀 스윗해야 된다. 좀 달고 맛있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항목은 음식점에서 스스로 개발한 소스를 뿌려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 소스를 사겠다라는 손님이 있습니다. 맛있으면. 이럴 때는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외국인 손님을 지금 모시고 왔어. 지금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뭐 모시고 왔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영어로 해야 되지만은 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접대를 하는 것이 좋은가? 그 다음에 지금 요새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오는데 바이크 라이더, 소위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단체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단체로 들어왔을 때 이 손님들한테는 어떻게 그 응대를 해야 되는가? 뭐 여기 뭐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좀 무섭잖아요.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뭐 옷도 시커멓게 입고 오니까 그 종업원들이 여자일 경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서워하지 말라. 종업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 다 보통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바이크 라이더를 담당하는 스태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아예 종업원을. 그 다음에 그런 손님이 왔을 때는 그분들이 뭐 이 속도감을 즐기는 분들이니까 적당히 잡담을 하면서 긴장감을 좀 풀어드려라. 그 다음에 존칭보다는 좀 친근한 어투를 해라. 예를 들면 멋지다. 그 오토바이 뭐 비싼 거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게 멋지다. 야 정말로 그거 한번 타고 다니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냐 이렇게 가벼운 농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크 라이더에는 상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체로 몰려다니니까 다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리더가 있고 그 안에 막내 후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하 관계를 고려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갓난아기 혹은 뭐 3살, 4살짜리 어린 애기를 동반한 손님들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지금 그 뷔페 식당 큰 데 가면 이제 어린 놀이터를 한 군데 만들어 놔서 되는데 조그만 식당의 경우는 이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뭐 보조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갖고 있죠. 그런 거 많죠 지금 한국도. 근데 이 3살, 4살짜리 애기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식당 안에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일본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요. 애기를 동반하는 손님은 받지 마라. 딱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3살, 4살짜리는. 매상이 떨어진다. 그런데 곧 회복된다. 라는 겁니다. 이건 좀 가혹한데요, 일본이. 애기를 데리고 온 손님은 받지 말라고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이건 가혹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만큼 경험이 쌓여서 경험의 축적치에 대한 최대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의 컨셉이 성공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아주 복잡한데 요것만 말씀드려도 30분 걸릴 것 같으니까 요건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는 자주 쓰는 용어가 12개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개에 대한 그 준비 이게 아주 강조할 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싸게 파는 게 음식점 경영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우리 집은 저보다 단 1,000원이라도 싸게 팔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싸게 파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미 이게 지금 우리는 고민 계속하게 되는 대목인데 일본은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도움이 안 된다. 싸게 파는 거는 이미 결론 다 내가지고 싸게 안 판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음식점은 단골 손님이 가장 중요하다. 우연히 한 번 들린 손님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골 손님 관리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인당 객단가는 한 손님 1인에게 어느 정도의 그 매상을 올리는 것이 가장 자기네 집이 잘 되는 방법이냐. 뭐 많이 올리면 손님이 막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그냥 맛있다고 권하는 바람에 먹다 보니까 그냥 배가 짜고 날 지경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돈은 많이 내고 그냥 속이 쓰리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손님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객단가를 그 음식점 하나당 어느 정도의 그 객단가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점포는 외관이 중요하다. 이 외관을 아주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풍으로 할 거냐, 유럽풍으로 할 거냐, 중국풍으로 할 거냐. 그런데 20살부터 40대까지의 여성들은 대체로 세련된 분위기가 있는 레스토랑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40대의 여성이 가는 주로 오는 손님 식당과 남자 회사원들이 30대 회사원이 가는 데와 50대, 60대가 가는 데 다 틀리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음식점의 외관이 결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같이 60대에 있는 사람한테 뭐 30대인 식당들 젊은 애들이 우리끼리 그러거든요. 60대들끼리 만나면 젊은 애들이 많은데 시끄러운데 가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음식점의 와이파이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건 뭐 우리나라가 뭐 다 해결한 문제죠. 일본은 뭐 이 문제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일본보다 훨씬 선진국이니까요. 와이파이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음식점의 로얄티, 즉 내가 체인점을 할 것인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이 대목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게 되시는 거죠. 참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뭐 이 체인점들도 뭐 많이 망하니까요. 또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체인점도 잘한다는 게 참 본사에서 정말 세심하게 관리를 하자면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채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표기하라. 이거는 자기 집의 장점이니까 이건 진짜 반드시 표기해야 되죠. 그 교토에 가면 801번관이라는 유기농 채소만 가지고 직접 농장을 가지고 생산해서 아예 유기농 채소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갖고 있으면서 그 빌딩의 6층에 가면 유기농 채소로 만든 반찬만 파는 데가 있거든요. 손님 바글바글 합니다. 저도 거기 일본 연수에 넣어가지고 그 같이 간 연수한 기업인들의 반응을 보면 반응 점수다 100점. 유기농 채소에 대해서. 지금 그 일본이 유기농 채소를 그 이용하는 식당이 지금 인구 대비 6.6%, 그러니까 이제 6.6%의 식당만 유기농 채소를 쓰고 있고 이 숫자는 약 84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한 이 정도까지는 안 나도 거의 이 정도 수 나올 거래요. 그러니까 유기농은 무농약으로 하느냐, 아니면 농약을 줄였느냐, 아니면 저농약이냐, 이걸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기농이라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농약 안 쓴다고 무농약을 써놨는데 무농약이 아니라 감농약이거나 저농약인 경우도 있는데 이건 속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구급약을 반드시 비치하라.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이 사장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손님이 뭘 어떻게 하다 가위를 잘못 들고 자르다가 뭐 비었다. 그럼 반창고 같은 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탁에 앉았는데 식탁 밑에서 지금 모기가 계속 지금 한 마리가 뺑뺑 돌아다니고 있어. 이럴 경우에는 살충제를 한번 뿌려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음식을 파는 식당들인데 국물에 딜 경우에 대비해서 그 화상 연고 같은 것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지열 밴드는 필수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경우는 좀 드물겠지만 지금 일본은 이건 필수적으로 좀 전부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뭐 지금 현재 77개 가까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기본을 말씀드렸는데 이 77개의 항목을 다음 시간부터는 한 항목당 한 개씩 해서 한번 77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갔던 식당에서 보고 느끼고 그 주인하고 물어보고 인터뷰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릴 텐데요. 77회 하려면 뭐 이건 뭐 일주일에 2개씩 해도 뭐 오래 걸리겠네요. 한 1년 걸리겠네요. 최대한 빨리 갖고 일주일에 한 3개, 4개라도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